안녕하세요. 이번에 저는 요즘 자유의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윤리적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윤리적 문제는 실패 문제가 없겠죠. 근데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게 힘든 거거든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가 문제인데, 자유의지가 지금 되게 없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여러 뇌과학적인 연구를 보면은. 그때도 과연 법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냐, 이런 게 되게 문제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그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그런 법의 기초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리 수준의 논의를 한번 가져와 봤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에 들어 하실지 모르겠네, 이런 걸. 먼저 이거는 이기적 유전자 아니면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그런 사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생각들이고요. 만약에 이게 반례가 있다면 이 이론은 즉각 폐기를 해야 되겠죠. 그만큼 과학적으로 반증 가능성 있는 명제라는 거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단은 이론을 설명한 다음에 이걸 뒷받침을 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처음에는 뭐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 뭐 이걸 보고 우성학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여쭤본 결과. 근데 이 우성학은 일단 아니거든요. 우성학은 이거 거리가 멀고요. 그래서 막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다분히 현실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뒤에 사례들에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전자가 있죠? 맨 여기 형광펜을 펴셔볼게요.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잘게 쪼갤 수 있겠죠, 유전자 조각으로.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어떤 형질을 나타내게 유전자 조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당연히까지는 아닌가요? 어쨌든 최대한 만들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유전자 조각 1, 2, 3 이렇게 번호까지 붙일 수 있겠죠. 뭐 인간의 유전자 조각 하나, 이건 어떤 형질을 나타내, 유전자 조각 둘, 이건 어떤 형질을 나타내, 이렇게 다 번호를 매겨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유전자 조각들을. 일단 여기서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공리 수준의 그런 거예요. 뭐냐면 탄탄한 기초, 하지만 이걸로 뭘 이끌어낼 수는 없는.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유전 조각을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유전 조각은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부분들 하나하나를 번호를 매겨서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 집합 하나를 결정할 건데, 시각 t에서의 인간 유전자 조각들의 집합을 DT라고 할게요. 이 DT의 원소는 DIT로, 스몰 DIT로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D1, T, D2T 이렇게 있는 거죠, 원소가. DIT는 뭐냐면 시각 t에서의 유전자 조각이다. 인간 유전자 조각의 집합이라고 하니까 이 조각들이 다 나오겠죠. 아주 특이한 유전자 조각도 다 여기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유전자 조각 개수 함수, 시각 t에서 인간 유전자 조각 개수 함수 C를 정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D 집합에서 N으로 가는 집합이고요. N으로 가는 함수고요. 함수 형식은 이렇게 표시되고요. C, DI, T, D 프라임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살짝 실수를 했네요. 여기
시각 t 프라임이라고 하고요. 설명을 다시 하자면 시각 t 프라임에서 시각 t에서의 유전자 개수가 얼마나 있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시각 t1에 t1이 있어요. 근데 이거의 개수가 한 개였다. 근데 시각 t 프라임이 됐어요. t 프라임 시간이 좀 지난 거죠. 시각 t 프라임이 되니까 이 di d1 t1 이 유전자 조각이 이 t1에서의 유전자 조각이 유각의 개수가 한 4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냐면 c d1 t1, t 프라임은 4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니 그럼 유전자 조각 이거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t를 붙였냐? 이건 나중에 보면 아시니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걸 한 이유는 D가 T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 조각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유전자 조각은 아주 인간의 구성 아주 평범한 유전자 조각은 안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T를 붙인 거고요. 여기 나타낸 DI는 T라는 지퍼 안에 있고요. 이렇게 개수 함수를 정의를 했어요. 개수 함수는 T'에서 이 유전자 개수 조각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걸 나타낸 거고요. 이제 나중에 아주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행위라는 걸 정의를 할게요. 행위는 가능세계가 나뉘는 기준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일단은 무정의 용어로 한번 해볼 거긴 해요. 왜냐하면 행위를 나누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누군가 칼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행위를 나눌 수도 있지만 그가 손을 들었다. 그가 칼을 뽑았다. 그가 칼로 사람을 내리쳤다. 이렇게 행위를 또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나누는 그런 기준은 되게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그 칼을 뽑고 칼을 들고 막 하는 걸 다 더하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게 되니까. 그래서 행위를 일단은 무정용어로 할 건데 그 행위를 A라고 표시를 할게요. 이제 그리고 그 행위의 집합은 라지 A로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A가 라지 A에 들어가 있는 원소겠죠. 여기 개체 P가 있고 개체의 집합 라지 P가 있을 거예요. 즉 이런 관계가 있고요. 그 시각 T가 T라는 집합 안에 있어요. 보통 R이겠죠 이건. R과 이상이 같을 거고요. 이렇게 정의를 다 하고 제일 중요한 존속함수라는 걸로 넘어가 볼게요. 이 존속함수 m이라는 건요. 이 T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요. T 시각에서 이 실수로 가는 함수예요. 물론 실수가 다 0보다 큰 것들의 집합으로 보긴 할 거고요. 한번 보시면 m은 t1과 t2라는 두 개의 변수를 받는 그런 함수고요. 이 함수가 받아지면은 이 식을 만족하여 어떤 실수를 하나를 보냅니다. 이 의미를 뜯어보면은 이 di라는 걸 t1에서의 di마다 다 할 건데 그 합을 구할 건데 그러니까 t1에 있는 유전자 조각을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취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t1부터 t2까지 적분을 해. 뭐를? 이 개수를 적분을 해. 이 개수가 뭔데? 이 di t1에서의 이 유전자 조각을 t에서의 개수가 무엇인지 아는 이 함수를 적분을 해.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 c di t1, t가 t라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렇죠? 이게 c d i t 1, t 이렇게 되겠죠. y는 이거를 t1에서 t2까지 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dit1에 대해서 다 하는 거죠. t1, d1, d2, d3에 대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전자가
유전자가 얼마나 남냐, 유전자가 얼마나 남냐를 이 개수를 적분하는 식으로 나타내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유전자가 남는 정도를 이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를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행위 A를 했다고 봅시다. 누가? 사람, 개체, P가 스몰 P죠, 스몰 P. 예시를 들면 행위가 칼로 사람을 죽인 행위. 이해 보시고 이거는 뭐 아무나 불러보면 될 것 같은데 누구 할까요? 이걸 또 말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저라고 할게요. 나. 뭐 이거 말고 다른 사람들 이름을 여기다 붙여 넣을 수도 있겠죠? 말하면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어쨌든 그렇고요. 만약 사람 개체 P가 행위 A를 시각 T1에 했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존속함수 m의 값이 변화했을 거예요. 행위를 한 이후로. 그쵸? 그럼 행위를 하기 전에 그 값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시각 T1에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아 맞다, 이 T2는 최대한 크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대한 크게 해야지 이 유전자가 얼마나 남는 거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T2가 무한대가 되어버리면 이 함수가 발산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T2는 최대한 길게 잡는 걸로 하는 걸로 하고요. T2는 적당히 크다. 이거는 재량껏 정하면 되겠죠. 어쨌든 이게 행위를 하기 전에 존속함수의 값이 되겠죠. 왜냐면 T1 마이너스가 니까 저극한이니까요. 근데 행위를 한 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가 T1 플러스로 갈 때 MT 리미트 표시고요. 이거는 제대로 써야 되겠네요. T, T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행위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만큼 유전자 개수가 감소를 했겠죠. 그리고 또 사회 불안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또 유전자 개수가 더 감소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차이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했을 때 A가 B보다 작다. 즉 원래 있었던 아무것도 행위 안 했을 때가 더 유전자 존속 그 정도가 크다 라고 했을 때 그 행위가 나쁜 게 된 거겠죠. 왜냐하면 유전자 조각을 감소시켰으니까요. 나쁘다는 개념은 적용 안 했군요.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근데 그걸 했더니 더 유전자 존속이 많아졌어, 유전자가 더 존속이 잘 돼, 이렇게 되면은 좋다, 사회적으로 나쁘고 사회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A는 B다, 그러면 좋지 나쁜지 그냥 그렇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A-B의 절대값, 이게 그 나쁜 정도, 좋은 정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죠. 행위 A에. 그쵸? 그러면 근데 이대로라면 만약에 A가 B보다 작아. 근데 지금 여기서 같은 노테이션 써버렸네요. A'이라고 할게요. A'이 B보다 작아. A'이 B보다 커. 근데 A가 우리가 알기에는 나쁜 그런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완전 반리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하고 이 이론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통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경우를 찾아보라고 하면 진짜 저는 못 찾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요. 죽였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게 나쁜지 아닌지를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죠, 우리가? 나쁘다고 하죠. 근데 이 존속함수에서도 나빠요, 보통. 안 나쁠 경우가 별로 없어요, 존속함수에서도. 만약에 또 빵을 훔쳤다 이런 거 해볼까요? 이거 나쁘잖아요? 이 존속함수도 나쁘게 돼요, 보통. 이게 별게 아니라 유전자 조각이 더 많이 남냐 안 남냐를 생각을 하는 건데, 빵을 훔치면 유전자 조각의 개수가 낮아질 게 더 많겠죠. 왜냐? 빵을 훔친다. 사회적 시스템 약화도 볼 수 있고, 뭐 그 사람의 빵을 파는 사람들의 빵가게의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훔친 사람에게는 이익이 있고요. 훔친 사람은 이익이다. 근데 빵을 훔쳤다고 해서 이 훔친 사람이 이익이 있다고 해서 이 손해보다 과연 클까요? 그 사회적인 이런 불안감보다 클까요? 불안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비용도 들어요. 경찰로 조사하는 비용, 이런 비용도 막 들죠. 그 과연 훔친 사람이 이익보다 클까요? 아니죠. 이게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야, 손해가. 이 손해가 커버리면은 유전자 조각 개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사회적으로 손해가 커지면. 이런 건 좀 복잡한 얘기시니까 간단한 예시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살인을 봅시다. 살인이 간단하죠, 바로 명확하게. 보통 나쁘죠, 이건. 살인이 간혹 좋을 때도 있죠. 뭐예요? 나치, 히틀러 같은 사람 죽일 때 유대인 수용소에 있는 그런 가스 살포하는 분포를 책임하는 사람을 죽였을 때, 이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유전자 조각이 더 존속이 잘 되어 있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유전자 조각도 살아있겠죠,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살인이 이 존속함수에서는 좋은데, 그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괜찮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인 게 완전 나쁜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아니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죽임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선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살인이 좋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살인은 나쁘잖아요, 그쵸? 왜요? 유전자 조각을 엄청 없애요. 비용도 많이 들고요, 사회적 비용. 이거는 곧 유전자 조각을 낮춥니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완전 손해이기 때문에 일을 쓸데없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이 많이 한 만큼 더 삶의 질이 안 좋아지고, 그럼 삶의 질이 안 좋아지면 더 일을 못 낳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전자 조각이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조각이, 살인은 거의 모든 경우에서 낮아지게 하기 때문에 살인 나쁜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법을 볼까요? 법이 왜 있냐, 이게 궁금한 거죠, 지금. 이걸 설명할 수가 있는데, 법도 이 존속함수를 키우기 때문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들끼리 죽이고 난리 났겠죠? 그럼 유전자 조각 개수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존속함수가 값이 나아지겠죠? 법이 있음으로써 존속함수의 값이 높아진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통상적인 윤리 규범을 알려주는 게 과연 어떤가, 이거는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윤리가 아니면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전자 조각 개수를 낮추지 않으니까요. 이게 없었으면 유전자 조각 개수를 낮췄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는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이건 나쁜 짓이야 라는 걸 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 해악을 저지르
다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유전조합 개수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림교육을 알리는 건 사회적으로 좋은 거다. 지금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다라는 것과 달라요. 좋은 거는 너무 철학적인 영역이고, 지금 사회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이 존속함수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라고 하면 게임을 하는 걸로도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A가 P라는 행위를 P가 A라는 행위를 하는데 그 A가 게임인 경우, 이게 과연 존속함수를 늘리냐 아니면 적게 하냐. 페이커의 경우를 볼까요? 페이커는 존속함수를 늘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늘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돼요. 사회적으로 어떤지, 이 페이커 개인적으로 어떤지 생각해야 돼요. 페이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존속함수를 늘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전자가 더 존속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어떠냐, 이 사회적으로 게임이 좋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 게임이 좋다라는 관념을 불러일으켰을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기겠죠. 진짜로 페이커처럼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거나,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의 기검이 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페인처럼 쓸 수는 있겠죠. 제가 볼 땐 아직은 페인 같은 경향이 좀 더 큰 것 같고, 이 페인이 결국 애를 많이 못 낳는 경우로 이어지겠죠. 당연히 페인이면 사람들과 유대적 사회적 관계를 못 맺고, 그러면 자손을 많이 남기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유전조각의 개수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거예요. 사회적으로 좋냐 나쁘냐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함수로 설정을 해봤더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좋다 나쁘다에 대한 관념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럼 마약의 경우는 어떨까요? 마약의 경우는 되게 철학적으로 논의가 많았잖아요. 이거는 행복해지게 하니까 행복이 좋은 거다 라고 하면, 행복을 좋다라고 우선시한다면 마약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으로 좋은 거냐? 당연히 아닙니다. 마약을 하면은 유전조각이 전달이 될까요? 애초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많은 사람들 생명을 앗아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과연 좋을 수가 있냐? 이건 당연히 아니죠. 존속함수 값을 무조건 떨어뜨려요. 마약은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그럼 얘는 나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쵸? 저는 개인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사회적인 거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행복하냐 마냐는 따로 정의해야 될 문제 같고요. 사회적으로 좋냐 나쁘냐는 제가 지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이거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왜? 이건 또 심리학적인 부분인데, 일단 존속함수의 값을 떨어뜨리고 유전조각 개수를 없애고 애를 못 낳게 하고, 사회적으로 안 좋겠죠. 그걸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겠죠. 그 사회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행동은 좋은 거예요. 왜? 마약이 있으면은 존속함수가 나아진다니까요. 이 사회적으로 행동을 해야지 이 마약으로 나아지는 존속함수의 값을 상쇄시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은 좋은 거예요. 이 행동을 하면서 존속함수 값이 높아지니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봤던 대로 존속함수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법을 통해서 이 범죄를 차단하는 데는 그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적으로 유전자의 존속 가능성을 떨어뜨리니까 이걸 제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의 그 기본이 자유의지에 좀 의지하는 면이 있어서 상당히 약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의지가 부정을 당하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토대를 세워놓으면 이게 약화될 염려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완전 정의 공리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엄밀하게 정의가 됐는데 이걸 해치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는 건 별로 생각해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실제 하는 대상들, 유전자 조각 아니면 개수 이런 거 가지고 정의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토대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자유의지와 윤리에 관한 문제로 법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건 이런 걸 막고 있겠죠. 아니 범죄를 하는데 심신미약이야. 아니 그럼 이거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이거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으로 얘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얘를 처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처벌을 하되 이 존속함수의 값을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심신미약에 막 여러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면은 그게 존속함수의 값을 늘리는 방안입니까? 아니죠. 일단은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킨 다음에 여러 치료를 통해서 다시 사회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감금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심신미약의 윤리적인 문제는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심신미약인 사람이 여러 해하고 해하고 다니니까 그 해하고 다닌다는 걸 존속함수의 값을 떨어뜨린다는 거고요. 그 떨어뜨리고 다니까 우리는 존속함수의 값을 늘리기 위해서 이 심신미약인 사람을 다시 감옥에 넣던가 아니면은 정신적인 치료를 해서 다시 사회에 이바지하게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윤리적인 문제를 신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건. 그러면 이 법도 이 존속함수의 값을 늘리도록 제정이 돼야 되겠죠. 법을 하는데 사람을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이 써 있으면 안 되겠죠. 사람을 죽여도 되면은 존속함수 값을 떨어뜨리니까요. 존속함수 값을 늘리기 위해서 법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형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의 문제를 법 안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법에 사형을 해도 되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존속함수 값을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존속값을 늘린다 사형이 그럼 해도 되는 거고요. 해야 되는 거고요. 존속값을 낮춘다 사형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이거 존속함수의 값을 판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떻게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존속함수의 값은 토대가 되는 것이지 방법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이 존속함수의 값을 구하겠어요. 이 시간 t에 대해서 접근해야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말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진짜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토대, 공리, 기본 이런 게 될 수 있지 어떤 방법 실제로 이걸 통해서 존속함수 값을 구해서 그 다음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사회적으로 좋은 거냐 나쁜 거를 판단할 기준이 이게 돼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실제로 이걸 M을 구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게 토대가 돼가지고 어떤 거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게 맞냐 아니냐를 판단할 기준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법의 기준이 윤리인 것처럼 법의 기준이 이게 돼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실제로 이걸 이용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제 말이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토대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이걸 이용해서 막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막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기준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냥 이게 말로 하기 참 어렵네요. 실제로 M의 값을 구하는 건 불가능이죠. 말이 안 됩니다. M의 값을 구하는 건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어떤 게 맞냐 사회적으로 좋냐 아니냐를 따질 때는 이 M의 값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거에 의의가 있는 거죠. 이 존속함수를 정의하는 바는. 아시겠나요? 어쨌든 다른 어떠한 사회적인 사례를 들고 와도 이 존속함수와 모순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거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지금까지 나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계속 해보고 있거든요. 몇 년 동안. 근데 이거에 반례가 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정도가 아니라 없었어요. 그냥 만약에 이걸 찾을 수 있으면 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이론이 좀 더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법의 토대를 세우고 그리고 법의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이걸 높이니까 공리에 의해서 이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에 의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존속함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윤리적인 문제로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의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하는 게 그렇게 막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엄밀하지 않았습니다만 정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충실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이상으로 저의 이 존속함수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고
이걸로 뭐 자유의지와 관련된 문제와 자유의지로 인해서 법의 그 안정성이 위협받는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저는. 어쨌든 법은 존속함수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살인은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고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비슷한 윤리적인 문제가 다 여기 안에 포섭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거를 배척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공고히 기본을 공고히 해주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저의 존속함수 개념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